자, 잠시 쉬고 돌아왔습니다. 미학창구에 오늘은 이 얘기를 또 하게 되네요. 자, 3월 초에 토리야마 아키라 선생님께서 이제 돌아가셨죠. 그래서 저희 만화클래식에서 다루고 있는 다양한 코너들에서 이제 토리야마 아키라 얘기를 좀 해봐야겠다 싶어서 전평식 코너에서는 그 당시 사회상과 이 작품이 만들어질 만한 분위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요. 망가다에서는 토리야마 아키라 선생님 단편 위주로 좀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전에도 한번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미학탐구에서는 이제 닥터 슬램프와 드래곤볼 위주로 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기로 했습니다. 제일 먼저 원래는 미학탐구회가 먼저 결정이 됐어요. 토리야마 아키라를 하자. 근데 이제 일정이 잡힌 게 그렇다 보니까 조금 뒤로 밀려서 이제 4월에 하게 됐는데 벌써 한 달하고 보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먼저 두 분한테 이제 좀 그냥 이 소식에 대한 생각이랄까요? 감회 이런 것들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벌써 한 달 넘지 않았나? 한 달 반 넘었어요. 한 달 반 정도 됐어요. 그때 버스에서 타고 가고 있다가 갑자기 그 소식 듣고 너무 멍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짠가? 해서 찾아봤는데 이제 그때 딱 소식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막 친구들한테도 야 토리야마 선생님 돌아가셨다고 그런 얘기 듣고 막 다들 약간 친구들도 막 말 못하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약간 좀 살짝 눈물 날 것 같은 거예요, 진짜로. 그냥 뭔가 막 제가 근데 엄청 좋아하는 작가님은 아니지만 어쨌든 되게 뭐랄까 어릴 때나 이제 만화적으로도 영향을 소실 만화하는 사람들이 안 받을 수가 없는 그런 만화가니까 보이죠. 그러니까 뭘 해도 이제 드래곤볼 약간 알게 되는 그 정통의 맛처럼 가끔 꼭 얘기 나오는. 그래서 되게 믿기지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 보고 최근에 이제 돌아가신 몇몇의 그런 작가님들 생각나면서 기분이 좀 묘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시대죠. 시대가 진짜 그러니까 왔구나. 8, 90년대, 그러니까 90년대, 2000년대를 관통하던 어른들, 그러니까 어른 작가들이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까 시기적으로 그런 시기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다니구치지로 미우라 켄타로 물론 너무 일찍 갑자기 급사한 거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쭉 약간 이런 일이 있었던 게 뭐 좀 안타깝긴 하죠. 다들 어린데 돌아가셨어. 맞아요. 나이가 엄청 많지 않으신데 80도 안 된 사람들이 70도 안 된 사람들. 만화를 근데 드래곤볼을 직접 보면서 자란 건 아니잖아. 그쵸. 저는 당시에는 안 봤었고 저는 몇 년 전 그러니까 좀 뜨문뜨문 애니로 좀 봤었던 것 같아요. 접하기도 그랬고 닥터 슬럼프 같은 경우에도 닥터 슬럼프가 뭔 만화인지는 몰랐고 옛날에 진짜요? 몰랐지만 옛날에요. 어릴 때. 근데 이제 아라레라는 캐릭터는 알고 있었어요. 모를 수밖에 없지. 아라레라는 캐릭터는 알고 있었고 그걸 따라 그리기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뭔지는 몰라. 근데 어떤 짤뚱한 여자애가 나오는 보라색 머리인 여자애가 나오는 안경 캐릭터. 근데 그런 걸 이제 연예인들이 막 닮은 아라레 뭐 인간 아라레 막 이런 걸로 해서 그때 알았었고 드래곤볼은 이제 만화를 좋아하던 시기 이제 원나블 시기가 제가 이제 한창 만화 좋아하던 시절. 원나블 세대지. 네, 원나블 세대죠. 그러니까 다빈님이 이제 귀칼 스파이 패밀리 이때 세대 아닌가? 그래요? 아닌가? 그 중간인가? 네, 진격의 거인 시대인가? 아니지. 진격의 거인은 저 초등학생 때. 그럼 제가 초딩 때, 초딩 때쯤 그때 이제 알고 드래곤볼을 그때 애니로 좀 찾아봤었던 것 같아요. 처음엔. 그리고 이제 만화를 처음부터 정중했었던 건 제가 몇 년 전이에요. 되게 최근에. 그때 처음부터 끝까지 만화로 다시 재정주행을 했었죠.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하루 종일 울었고 거짓말이 아니라 저는 갑자기 밥 먹다가 울고 막 샤워하다 울고 계속 울었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와이프가 계속 뭐야 울어? 그래서 뭐야 또 우네? 또 한참 있다 울어? 왜냐면은 이게 저는 근데 약간 좀 특이한 케이스이긴 한데 저는 계속 울었어요 항상. 콘사토시 죽었을 때도 울었고 다니구치지로 죽었을 때도 울었고 뮤라 켄타로 죽었을 때도 울었고
그래서 항상 제가 좋아하는 그리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류이치 사카모토 죽었을 때도 울었으니까. 근데 그 완전히 한복판 세대니까 저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시기로 치면은 약간 앞에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제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유년기를 지날 때는 한국에서 와서는 조금 이미 한참 그 연재가 되고 나서라 한꺼번에 쏟아졌긴 했어. 근데 이제 아마 언제였더라? 이제 그게 한 주 이제 따라잡은 거지 한국에서도 따라잡아서 일주일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시기가 아마 그 30 라데츠? 그러니까 라데츠 왔을 때 그러니까 피콜로 끝나고 22권, 23권이었죠. 네, 그때 사이언이 등장하기 직전 그러니까 피콜로 대마왕과 그 사이 네. 한참 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미쳐버리는 거지. 그 전에는 어떻게든 쭉쭉쭉 볼 수 있다가 그때부터는 이제 정식 약간 체결되면서 해적판도 없어지면서 그 IQ 점프를 네. 봐야만 볼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거의 월요일이었나 화요일이었는데 그 주간지가 나오는 게 그때가 학교 가면은 그거 돌려보는 게 일이었죠. 지금은 뭐 핸드폰으로 보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다들 모르나? 저는 알아요. 예를 들면 IQ 점프가 이제 이거는 거꾸로 보니까 뭐냐면은 한국 만화를 우선은 앞에서 그쵸. 우철 방향이라고 해야 되나? 오른쪽으로 넘겨서 보다가 뒤에 이제 몇 편은 이제 한국 만화가 좌철이라고 하나? 이쪽이 철이니까. 맞네. 그래서 다시 넘기면 우철로 이제 드래곤볼을 보는 거지. 근데 그 사실은 그 드래곤볼 그 몇 페이지 때문에 사는 사람이 더 많았어. 훨씬 많죠. 네. 근데 그거를 보려고 줄을 서는 거지. 그 학교 안에서 누가 한 권 사오면. 그래서 엄청 한복판이 있었고 무엇보다 그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 드래곤볼이랑 닥터 슬럼프가 네. 이게 만화 미학적으로 완전히 정석적이고 정점에 있는 화풍과 그 연출이에요. 이게 그거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되게 선명해. 어떤 뜻이냐면은 나중에 할 얘기긴 한데 칸을 하나 보면은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앞뒤가 없고 그것밖에 안 보여. 이게 사실은 좀 어려운 얘기고 되게 복합적인 만화 미학 얘기라 디테일하게 하려고 하면 끝이 없긴 한데 어떤 뜻이냐면은 예를 들면 조조 얘기를 좀 하자면은 네? 조조는 네, 아라이코였나? 아라키히로이코 맨날 걸려. 아라키히로이코 만화는 딱 보면은 얘가 뭘 하고 있는지 우선 딱 열심히 봐야 돼. 한 번 쓱 봐서는 이해할 수 없죠. 그러니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추구하는 게 다른 건데 그 조조를 딱 보면은 말풍선과 행동 양식과 그리고 배경과 그 효과성 같은 게 디범벅이 돼 있어서 어떤 순간은 너무 효과적인데 어떤 순간은 배려가 되게 없어요. 네. 꽤나 작가 중심적으로 하고 싶은 걸 하는 만화인 거지. 물론 이제 작가들이라는 건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지만 근데 이 드래곤볼은 우선 정보량이 너무 적당하고 뭐 톤 되기도 있다 하겠지만 톤도 없고 만약에 뭐 손오공이 만약에 서 있다? 그럼 서 있다 말고는 없어요. 근데 이게 되게 좋은 의미로서. 그러니까는 이거 드래곤볼을 보고 있으면 어떠냐면 그냥 정신없이 보는 거야. 미친 듯이 넘기죠. 진짜 미친 듯이 보게 돼. 가시성과 가독성이 너무너무 뛰어난 만화거든요. 근데 이게 최근에 특히 이제 그 너무 이게 중심이란 게 뭐냐면 그렇다고 보여줄 걸 안 보여주냐? 그렇진 않아. 예를 들면 요즘 웹툰 같은 거 보면은 좀 안타까운 게 뭐 여러분도 느낄 거라 생각하지만은 정보량은 높은데 사실은 그림이 잘 안 보여요. 무슨 말이냐면 대사를 빨리 봐. 그림은 툭툭툭 보게 되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빨리빨리 보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사파 느낌으로 대사 옆에 있는 그림을 확인하는 정도고 대사를 빨리빨리 넘기면서 다음아 본단 말이야. 어떤 뜻인지 알겠죠? 아니, 잘하는 작가들도 있어요 당연히. 뭐 언제나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 드래곤볼 도리야마키라의 만화는 명확하게 이 사건과 상황, 인물이 뭐라는지 보여주면서 대사도 전달하는 그런 면에서 되게 대단한 작품인데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은 그래서 이 당시에 근데 이 미학을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너무 좋은 만화가 레퍼런스인 거야. 어린 시절 습득할 때 이 시대의 유년기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내가 마침 제일 재밌고 제일 자극적이고 제일 좋게 본 만화가 너무나 만화 정석적으로 훌륭한 만화를 본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 시대에 이 드래곤볼 봤던 사람은 만화를 너무 좋아하게 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있었죠.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이 당시에 거의 양대 산맥이죠. 약간 드래곤볼이 앞세대긴 하지만 드래곤볼, 네. 슬램덩크가 이제 IQ 점프와 챔프에서 한국에서는 그렇게 해서 연재됐었으니까. 센세이션 했어요. 그래서 이제 슬램덩크나 드래곤볼도 사실 살짝 나뉘긴 했는데 둘 다 사실은 쌍두마차로 어떤 한국도 엄청나게 많이 팔렸으니까 잡지가. 그렇죠. 이 둘 때문에 센세이션 했죠. 알겠습니다. 근데 드래곤볼을 다 이번에 새롭게 다시 보셨잖아요. 네. 좀 어떠셨어요? 전체적인 느낌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릴 때 봤을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방송을 위해서 저희가 한 번 더 본 거잖아요. 뭐 네. 최종 작가님은 한 2-3달에 한 번씩 이렇게 꺼내서 볼 것 같긴 하지만 맞아요. 네. 갑자기 저는 오랜만에 다시 봤거든요. 저는 보면서 좀 낯설다는 느낌도 있었어요. 물론 당연히 지금도 재밌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대가 많이 흐르다 보니까 조금 낯선데 이러는 것들도 초반에 좀 있고 그랬었는데 두 분은 어떠셨어요? 확실히 저는 한 2-3년 전에 정주행했다가 이번에 또 정주행한 입장으로서 그렇게 텀이 길지는 않은 편인데 그때 정주행했었을 때도 이거 옛날에 이랬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솔직히 읽으시는 분들 다 공감하실 텐데 앞부분 특히 초반엔 더 그렇죠. 초반은 진짜 좀 보기 힘들 정도고 이렇게 저질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점점 갑자기 톤이 확 달라지면서 완전 이 배틀물이라고 해야 되나? 정도 액션물로 가면서 그런 게 이제 거의 이제 지워지기는 하지만 어쨌든 첫인상은 그때 느꼈던 거랑 지금 느꼈던 건 여전히 처음은 정말 보기 좀 힘들다. 하지만 중반 그 이후부터 피콜로 나오고 천하제일 무술 대회가 이제 메인으로 되면서 이제 50의 파워업이 이제 주된 내용이 키가 큰 손오공. 네, 키가 큰 손오공으로 이제 오면서부터 이야기가 이제 진행됨으로부터 이거는 끊을 수가 없다. 한번 시작하면 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여기 녹음한 데가 서울웹툰 아카데미인데 이게 어쩌다가 이제 정권이 이번에 새로 나오고 있는 것들을 얻게 돼서 이제 싹 세팅해서 밖에 놔뒀어.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 세대였으면 이거 비닐 이미 다 뜯기고 표지 다 뜯기고 너덜너덜해져야 되는데 아니 걔라 없어요. 네. 가져간다고. 네. 그래서 슬램덩크는 영화 더 퍼스트 나왔을 때 그러니까 제가 슬램덩크 사놨는데 깨끗하다가 더 퍼스트 나오고 나서부터는 애들이 너덜너덜해져서 그러니까 뭔가 그 트리거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이번에도 그럴 것 같아서 준비를 해놨는데 어린 친구들이 초반부를 보다가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세대가 지금 보기에는 너무 힘든 지점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니야 그것만 좀 지나서 이제 초반 세팅만 잘 보시고 뒤에 가면 완전 재밌어라고 하는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초반부에 좀 보다가 그 뒤로는 비닐이 잘 안 뜯겨 있잖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세월이 흘렀으니까 그런 지점이 좀 있는 것 같게 해서 좀 안타깝긴 했죠. 이번에 다시 보면서. 근데 확실히 약간 그 시점에 나왔던 일본 만화들이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젠더 감수성이나 그런 게 거의 없던 시절이니까 감안하고 보기는 하긴 해야 되는데 좀 그렇긴 하죠. 아까 피콜로 시대부터 좀 괜찮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장면 거기서도 장난 아니에요. 그렇죠. 부천도사가 부르마 만나면 오랜만이다 하면서 엉덩이 만져. 근데 끝까지 그렇긴 해. 그런 게 없진 않아. 그러니까, 사실. 네. 완전히 이제 그 보수적 관점. 그러니까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남녀 상이 반영돼 있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좀 하자면 뭐 변명하면 변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슬램덩크에도 그게 없냐고 하면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제 드래곤볼보다는 좀 더 뒷세대니까 훨씬 더 그게 순화돼 있고 한나랑 소연이도 굳이 얘기하자면은 그냥 FM적인 캐릭터죠. FM적이고 그냥 생각 없는 그냥 매니저 여자애들 같은 포지션이 있거든. 그런 캐릭터죠.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고전이라는 건 그 시대가 담기는 거잖아요. 당연히. 맞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예를 들면은 뭐 톨스토이의 문학이라던가 카라마조프와의 형제라던가 이런 거 같은 거 보면은 뭐 여자의 삶은 없어요. 없어요. 뭐 도구처럼 시집 당하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다른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작품이랑 매체에 따라 그것들이 담기는 어떤 알고리즘 같은 게 있는데 소년 점프라는 그 매체라는 건 어떤 게 있냐면 제 생각이지만 어떤 상업의 끝판에 있는 매체예요. 예를 들면 애프터눈 같은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걸 되게 지향하고 영원성을 더 따지지. 물론 트렌디하다고 해서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후지모토 타츠키 체인소맨이 연재되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점프죠. 소년 점프잖아. 근데 후지모토 타츠키 체인소맨 우리가 같이 함께 얘기했지만은 그 후지모토 타츠키는 완전 전복시키는 애거든요. 성이 없고 물론 그런 게 있긴 하지만은 계속 끊임없이 전복시키려요 그거를. 예를 들면은 뭐 강한 사람이 남자냐 여자가 남자가 이런 거 없어요 거기는. 완전히 전복돼 있단 말이야. 근데 드래곤볼은 반대로 완전 정반대했단 말이야. 옛날 시대의 만화로서. 그런 물론 뭐 스파이 패밀리나 기칼 같은 거 보면은 물론 되게 고전적 의미에서의 그런 가치관들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네네. 동시적이긴 해요. 근데 제가 후지모토 타츠키와 체인소맨이랑 드래곤볼 얘기를 왜 같이 하고 있냐면은 소년 점프라는 곳은 현재의 가장 뛰어난 재능과 그거를 흡수할 수 있는 감각을 가진 작가와 편집자가 그거를 고스란히 담아내는 매체를 가진 곳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은 그거를 자기가 스스로 소화할 수 없으면 할 수가 없는 매체예요. 너무너무 그거를 빨리빨리 엄청난 능력으로 쏟아낼 수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하는 곳이거든요. 한마디로 함부로 아무나 할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작업량도 어마어마하고 아시겠지만은 소년 점프는 기본적으로 연재 들어갈 때부터 애니메이션이랑 다른 게 다 동시적으로 기획되어 있어요. 세팅돼 있죠.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심지어 그래서 저작권도 가져가. 맞아요. 출판사에서. 네, 소학관인가? 맞죠. 슈에이사. 어디든. 네, 슈에이사 소년 점프가 유독 유명해. 그래서 이노에 타케이코 나왔는데 무슨 뜻이냐면은 그만큼 편집자들과 회사에서 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기들이 권리를 가져갈 가치가 있다는 거지. 뭐 유명한 편집자들 얘기도 많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돌아와서 나는 이 세계를 지금의 이 시대가 어떤지를 인지하고 내 에고를 가지고 무언가를 할 거야. 그게 남자건 여자건 젠더 문제건 인권 문제건 뭐가 됐건 그런 거를 담아낸다고 했을 때는 우선 소년 점프에서 할 수가 없어. 근데 마침 우연히 내가 되게 좋고 건강한 걸 가지고 할 수도 있긴 하지. 근데 기본적으로는 엄청나게 상업적인 걸 추구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뭐냐면은 섹슈얼하거나 자극적이거나 폭력적인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곳인 거야. 어떤 뜻인지 알겠죠? 근데 그런 와중에 되게 감각적으로 특이하고 이상해서 뭔가를 전복시키고 어떤 모호성을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체인소맨, 후지모토 타츠키처럼. 후지모토 타츠키도 물론 그런 게 아예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 당시에 드래곤볼, 도리야마 아키라의 드래곤볼은 그 당시에 한마디로 일본의 가치관들이 그대로 스며들어 있는 작품이에요. 남자들이 여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자들이 남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폭력이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이 전복 같은 게 아니라 유의로서 가득 차 있는 만화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하고 보면은 이 시대는 이랬구나. 그죠. 생각하면서 보면 훨씬 더 즐거울 수 있는 만화예요. 데즈카 오사무 만화에도 그래서 그렇죠. 한국에 나오는 거 제일 처음에 다 나오잖아요. 여기 만화를 보다 보면 흑인을 비하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에는 안 맞지만 그대로 실어놨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그렇게 생각했구나라는 걸 상기하시면서 보셔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잘 됐다는 뜻은 절대 아니고 근데 어느 작가나 조금씩 배워가면서 바꿔가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노에 타케이코가 슬램덩크를 하고 지금은 리얼을 하듯이 모든 작가들이 그렇게 마련이거든요. 물론 뭐 좋은 만화를 했다가 되게 이상해지는 사람도 많지만은 그런 면에서 이 드래곤볼이 만화 역사에서 갖고 있는 위상 혹은 위치는 분명히 배울 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되게 불편한 게 있더라도 만약에 다 본다면은 좀 많이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초반만 좀 견뎌내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면제부가 있냐? 옳다는 건 아니고. 그거랑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된 작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옛날 거를 보다 보면. 근데 이게 이제 분명히 이제 현재 내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시선을 가지고 이거를 해석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이제 뭐 좀 찝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나중에 긴 얘기를 할 수 있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만화를 만약에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다. 근데 그 중에서도 내가 만약에 왕도 배틀물이 아니더라도 배틀물, 액션 만화를 하고 싶다?
근데 그게 뭐냐면 스포츠가 됐건 판타지가 됐건 기사가 나오거나 용이 나오거나 SF라도 초능력물이건 내가 만약 배틀물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사실은 드래곤볼은 필수예요. 필수. 피해갈 수 없죠. 절대. 왜냐면은 뭐 이따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시선 이동이 만화에서 너무 중요하잖아요. 시선 이동에 관한 얘기를 이따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도리야마 아키라도 사실 배웠어 스스로. 그러니까 만약에 이노에 다케이코 얘기를 뭐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뜻이냐면은 이노에 다케이코가 슬램덩크 1권과 마지막 권이 다르잖아. 사람이. 네, 완전 네. 다르죠. 근데 이 도리야마 아키라도 1권과 마지막 권이 달라요. 드래곤볼이. 예, 이미 왜냐면 그림체도 다르고 연출도 달라지거든. 무엇보다 시선을 쓰는 게 달라요. 근데 가장 염두에 두면서 보면 좋은 게 뭐냐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거를 보시는 분들이 방아쇠 효과를 맞아. 저는 방아쇠 효과라고 하는데 그거를 방아쇠 효과를 참고하고 보면 좋아. 무슨 말이냐면은 초반에 드래곤볼은 방아쇠 효과가 거의 없어. 네, 뭐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살짝 평면적이고.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를 때리고 맞고 하는 것도 예를 들면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예전에 제가 180도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상 매체에서는 프레이밍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180도 법칙이 너무 중요해요. 카메라가 어떤 인물의 180도 선을 넘지 않는다. 근데 어느 순간 드래곤볼도 사실 이 사람이 영화를 되게 좋아하잖아. 그거를 지키다가 드래곤볼에서 깨기 시작한 순간들이 있어요. 카메라가 갑자기 막 뒤죽박죽이야. 근데 그러면서 방아쇠 효과가 극대화가 되거든요. 맞아.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너무 아프게 맞아. 너무 아프게 때려. 그 천하제일 무술 대회 때예요. 그때부터. 그 직전부터긴 한데 그걸 안 것 같아. 아 이게 만화에서의 효과라는 거는 180도를 깨면서 지그재그 혹은 당겼다가 때린다. 근데 초반에는 어떠냐면 안 당겨. 시선을 당기지 않고 만약에 내가 오른팔을 가지고 오른팔을 당겼다가 누굴 치는데 그러면은 그냥 오른쪽이 되는 거지. 그러면 따닥하는 순간이 따닥하는 느낌이 들면서 맞는 느낌이 덜해요. 이거는 제가 이제 덜 아파. 팟캐스트로 설명하기 되게 애매한 게 있는데 어쨌건 그런 측면에서 결론을 얘기하자면 액션 만화, 배틀물 이런 걸 하고 싶다. 액션이 중요한 만화를 한다. 스포츠 만화든 뭐든 그러면은 드래곤볼을 참고하면 되게 좋다. 그리고 그 또 중에 하나가 방아쇠 효과다. 그것과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도리야마 아키라가 저는 그 어릴 때 볼 땐 당연히 몰랐는데 최근에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 천하제일 무술대회 때 보면은 우리가 아까 최지훈 작가님 말씀해주신 180도 법칙이 계속 뒤바뀌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10권에 보면은 야무치랑 천진반이 싸우는 장면이 있는데 이게 출판 만화에서는 페이지 만화에서는 지그재그로 시선이 이렇게 떨어지고 올라가고 하는 지점이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10권에 야무치가 이압하고 때리는데 때릴 때 지금 왼쪽에서 때렸단 말이야. 그리고 야무치가 오른쪽에서 때리고 천진반이 왼쪽에서 막았어. 근데 그 다음 장면에 가면 천진반이 오른쪽에서 때리고 있고 야무치가 왼쪽에서 막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둘의 위치가 화면에서 바뀌었어. 완전 뒤바뀐 거죠. 근데 이게 영화적 연출, 만화는 초반에 영화 연출에서 영향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시점이 달라진 거예요. 사람이 갑자기 저렇게 움직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보는 사람이. 근데 이게 분명 연출적으로는 초반에 제가 생각하기엔 틀린 연출이거든요. 근데 이게 납득이 되는 이유가 생기는 거죠. 액션에서는. 왜냐하면 시선의 흐름이라는 게 우리 일본 만화니까 오른쪽에 있다가 왼쪽으로 가고 그리고 밑으로 떨어지고 다시 왼쪽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면 토리야마 아키라는 어느 순간부터 그 영화적 연출 과거부터 데시카 오사무가 시켜왔던 그런 180도 법칙이 중요한 게 아니고 때려야 막지. 때려야 의악 표정이 나오고 때려야 뭘 하는데 그 때리는 거가 전투씬, 액션씬에서는 무조건 일본 만화에서는 오른쪽에 배치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180도의 룰이나 이런 것들도 깨면서 그러니까 서사가 더 중요한 거야. 서사의 하나의 칸 속에서도 서사의 순서가 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 저는 이 천하제일 무술대회 때부터 그걸 발견했는데 이때부터 보면은 이런 연출을 할 때 그런 때리고 맞고 하는 것조차도 순서를 시선의 흐름과 일치시켜서 지키려는 거를 되게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 근데 그거를 처음 느껴봤어요. 만화 보면서. 그게 없었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를 본인도 많이 하는 작가였구나 초반부터라는 생각을 이런 것들이 되게 많고 그래서 좀 느낄 수 있었다. 그 얘기를 하면서 같이. 그래서 이제 액션 공부를 하려면은 좋은 만화들이 몇 개 있어요. 예를 들면 우라다 나오키의 해피라던가 페이스 만화인데
의외로 사실은 한국에서 잘 모르는 너무너무 재밌는데 그리고 뭐 의외로 니에츠 토무의 블레임이나 시도니아의 기사나 그 인형의 나라 네. 니에츠 토무도 사실은 이제 아트웍 때문에 그렇지 액션을 엄청 잘하는 작가거든요. 그래서 액션을 정말 잘하는 작가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사실 시작이 그 드래곤볼을 생각하면 돼요. 그거를 되게 세련되게 또 정립한 사람이 이노에 다케이코고 얼마나 서로 영향이 있었는지 모르겠어. 그런 면에서 뭐 할 얘기는 많지만은 방아쇠 효과, 그러니까 시선 이동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만 참고하시면은 이게 팟캐스팅 한계가 있으니까는 사실 이게 직관적이고 보면서 해야 되는 거라 이게 그 언어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그런 걸 참고해서 보시면 아마 되게 재밌을 거예요. 맞아. 그리고 되게 남다른 지점이 처맞는 애의 표정. 액션 연기를 캐릭터 연기를 캐릭터 연기시키는 거가 정말 남다르다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보면서 했었거든요. 진짜 아파 보인다. 그게 왜 그럴까요? 표정이죠, 표정. 그러니까 표정이 뭐 왜 그래서? 표정이 방아쇠 어때서? 효과 때문에? 아니 표정이 어때서 아파 보일까요? 그러니까 아픈 표정을 잘 지어서.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표정을 진짜 아파 보이게 그 뭔가 그 과장된 표정을 짓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만화라는 거는 독자가 자기도 모르게 연기하면서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 표정이 내가 처맞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한껏 과장된 그 표정이 맞아요. 정말 그 얘기를 잘 또 돼 있어. 좀 덧붙이면은 이미 이 얘기 나왔으니까 같이 붙여서 액션에서 그 되게 정확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정말 아파 보인다. 정말 아파 보여. 정말. 그게 왠지 중요한데 우선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아픈 표정만 보여요. 우선 첫 번째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픈 표정만 잘 보이게 한다는 게 아까 그 흑백이랑 스크린턴 안 쓰는 거랑 연관되는데 오로지 그것만 보이게 하는 게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팟캐스트라서 한계가 있고 그게 우선 첫 번째고 두 번째 뭐냐면은 의외로 잘 모를 수 있는데 데포르메가 되게 심해. 너무 잘해. 도리야마 아키라의 캐릭터 보면은 예를 들면은 그 뭐 찔리거나 팔 잘리거나 이러면 막 으악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 얼굴 잘 보면은 말이 안 돼요. 너무 커. 아 맞아요. 예를 들면 입을 벌리고 입이 엄청 커지고 이런 거. 입이 엄청 벌려져서 이거는 인간의 얼굴이 아니야. 아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인체 구조로 따져서 찾아보잖아요. 이게 인간의 얼굴과 인간의 인체가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순간순간 너무 잘 써. 그 몰입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만화적으로 뛰어난 연출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이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그리고 영화와 만화와 연극이나 이런 게 뭐가 더 우위에 있고 이런 거 있어서 제가 느낌이 다 다른 거지. 네, 그러니까 비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서로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를 알았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영화에서 누가 한 대 맞았는데 예를 들면 마동석한테 뭐 예를 들면 제가 맞았어. 네. 그러면은 그 장면 생각나는데 까불인데요. 까불고 있어. 그러니까, 그치. 근데 거기서 예를 들면은 할 수 있는 게 몇 개가 있긴 하죠. 뭐 액션을 크게 한다던가 소리라던가 몇 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적당한 수준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죽이지 않는 이상.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드래곤볼에서 누군가가 한 대 맞았을 때 비명을 지르는데 그 얼굴이 만약에 으악 하는데 너무 그 입이 너무 커 비명 지르는 소리가. 근데 그거는 다른 데서 할 수가 없어요. 그 과장은. 그런 면에서 만화적 미학의 과장이 잘 되었기 때문에 너무 아프고 어떤 순간은 너무 세게 때리고 너무 아프게 맞는 게 느껴지는 거지. 근데 그게 다른 예술이랑 만화가 특징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화는 이것도 제가 자주 드는 비유인데 봉준호 감독 얘기를 했으니까 살인의 추억에서 밥은 먹고 다니냐 그 대사를 만약에 영화는 소리에서 송강호 씨가 톤 앤 매너를 다 정해서 우리한테 딱 눈앞에 갖다 주는 거잖아요. 근데 만화책에서 만약에 송강호 같은 캐릭터가 나와서 밥은 먹고 다니냐라고 텍스트를 그냥 타이프로 써놨어. 그럼 우리 4명만 해도 그 대사를 읽는 톤이 다 다를 거예요. 마음속은. 무슨 말이냐면 만화는 내가 느낄 수 있는 감각만큼 내 안에서 내가 연기를 하면서 보게 돼요.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아픈 거는 이게 지금 너무 아픈 거요라고 하는 그 기호들로 시그널을 보내줘야 독자가 와 정말 아프구나 하면서 이걸 본단 말이죠. 그게 독자가 같이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연기 안에서 그걸 연기하면서 만화를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지점에서 만화는 표정이 엄청 그 마침표 역할로서 중요한 시그널을 보내는 건데 그 지점에서 토리야마 아키라는 특히 아픈 표정, 특히 이건 액션 만화니까 싸우는 만화니까 배틀물에서의 나올 수 있는 그 표정이 그 독자를 연기시키는 지점에서 매우 탁월하고 훌륭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이게 어쨌건 고전이고 네네. 좀 옛날 만화잖아요. 네. 이게 딱 그 중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데스카 오사무 세대와 뭐 지금의 후지무 타츠키 중간이라고 한다면, 아니면 후지무 타츠키라고 했을 때 피해 흔적이랑 네. 무슨 뜻이냐면은 만화적 과장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분이 태생적으로 어쨌건 아라레를 닥터 슬럼프를 그쵸. 하면서 넘어온 거라서 무슨 뜻이냐면은 우선 만화적 과장이라는 게 실제로 뭐 그림체도 있지만은 상황도 그래요. 예를 들면은 총알을 잡잖아. 튕겨나가고. 총 맞으면 그리고 따가워 뭐 이러면서 안 죽고 그렇잖아요. 몸 뚫렸는데 그러니까. 살아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리얼한 관점으로 접근하면은 죽었어야 된다던가 혹은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계관 설정이 정밀하게 짜여져 있는 세계관이냐 그렇지가 않아. 보면은 예를 들면은 수인들도 나오고 갑자기 뭐 외계인이 나오고 초반에 특히 더 그랬잖아. 끝없이 신이 계속 나와. 그렇잖아. 그러면서 보면은 너무 동물 인간이 나와서 같이 대화하는데 또 물고기는 잡아서 먹고 있어. 근데 물고기도 보니까는 동공이 있고 뭔가 살아있고 그러니까 뭔가 이성이 있어. 영혼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되게 이상한 세계관 말이야. 뭐 그리고 뭐 공룡도 나오고.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청 세밀한 설정이 있진 않아요. 그 닥터 슬럼프 때 했던 옴니버스 형식의 단편을 그냥 하나하나 이 손오공이라는 거대 세계 안에서 짧게 해보자라는 맥락이 있는 거지. 살짝 얼렁뚱땅 세계관이긴 하죠. 근데 사실은 이제 어떤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그 성인이 되는 손오공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조금 더 정밀해지기 시작한 건 있죠. 그게 사실 아라레를 먼저 그려가지고 온 게 되게 많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데포름에도 저 이번에 닥터 슬럼프 다시 보면서 후반권쯤에 그런 언급이 있거든요. 아라레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약간 아동 같은 데포르메였는데 뒤로 갈수록 더 작아졌다. 왜 그러냐 하는 그 작가가 나와서 변하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잖아요. 아라레.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하는 것도 그렇고 아라레에서부터 만화에서는 이렇게 과장된 에피소드들을 쓰거나 현실에서는 말이 안 되는 어떤 이야기들을 등장시켜도 독자가 이해를 하면서 보는구나 그쵸? 하는 거를 아라레에서 이미 많이 습득을 하고 그거를 드래곤볼에서 되게 많이 특히 액션에 적용시키지 맞아요.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런 깨알 같은 개그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보면은 솔직히 예를 들면 크리닝 코 없는 거 그런 것도 넌 냄새를 맡아.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만화적인 무언가거든요. 그렇잖아? 대사로 나오잖아. 웃긴 거 뭐냐면 또 코피 흘리는 거 아시죠? 맞아요. 코피 또 올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약간 옛날 고전적인 만화 그걸 가져온 거기 때문에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만화라고 할 수 있죠. 보시면서 어떤 캐릭터 왜 웃으세요? 그냥 웃겨가지고. 뭐가요? 그냥 크리닝이 웃기잖아. 크리링 귀엽지. 크리링이 인간계 최강자. 크리링한테 감정이입하는 남성분들 많아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나는 최강자는 될 수 없고 최강자를 바라보는 맞아. 하지만 너무 열심히 사는 크리링 근데 보시면서 뭐랄까 여기 되게 다양한 캐릭터들 많이 나오잖아요. 인간 군상들도 많이 나오는데 일단 뭐 좋아하는 캐릭터 한번 여쭤볼까? 많죠. 저는 일단 베지터 좋아하고요. 그러실 것 같았어. 베지터 트랭크스. 베지터 너무 웃겨. 다시 보니까 진짜 웃기죠. 진짜 개그캐야. 너무 웃기고 근데 너무 웃겨요 진짜. 어떤 지점이 그렇게 웃겨요? 아니 그냥 혼자 진지한데 그리고 점점 눈도 너무 몰려가고 이마도 너무 넓어지고 그 끝까지 카카로트만 생각하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베지터가 말하는 말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래서 둘이 연상 엄청 돼. 완전 되죠. 그거는 될 수. 이거 솔직히 동인녀들 입장에서 여기 너무 커플링 천지야.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아니, 너무 많지. 너무 재밌고 아무튼 그렇고 트랭크스 너무 잘생겨서 그때 충격이었어. 처음 등장했을 때. 하긴 근데 트랭크스가 지금도 맞아요. 트렌드한 옷을 입고 혼자 다 무도복 입고 있는데 이분이 원래 이제 어쨌건 디자인을 하려고 했었으니까 디자인 잘해요. 되게. 근데 보면은 메카닉이랑 복장도 그렇고 사실은
이 미감이 너무 좋으죠. 완전 좋아요. 그래서 지금 봐도 전 촌스럽지도 않고 특히 갈수록 그림이 와 너무 색감도 너무 멋있죠. 근데 저는 사실 미감이라고 했을 때 그 초사이언의 3단계 있잖아요. 네네. 그것까지는 좀 받아들이기가 눈썹 없어요. 눈썹이 3단계가 힘드신 거죠? 나 그거 3단계 정말 힘들었습니다. 눈두덩. 근데 2단계랑 1단계는 큰 차이는 없잖아요. 멋지잖아요. 그렇죠. 멋지죠. 2단계는 머리가 올라가. 거고. 심지어 이런 머리가 말 그렇지만 올라가. 또 눈썹 없는 거 요즘 유행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좀 못 받아들이겠어요. 그거는 좀 마인부 편에서부터는 조금 이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실제로 그래서 사실은 모든 미학이 폭발했던 게 산왕전 마치 이노ue 타케코의 산왕전처럼 그쵸. 프리더 때가 맞아. 프리저 때가 뭐 내려오셨었구나 이때. 근데 그때는 맞아. 그 이야기 구조도 그렇고 캐릭터 배치도 그렇고 맞아. 그 특히나 그 장면 있잖아요. 교차되는 장면. 나메크 성인 그 피콜로 와서 맞아. 그쪽 한쪽 트랙 이야기 흘러가는 거랑 프리더 라인이랑 또 손오공 라인이랑 다 다르게 흘러가면서 맞아. 미쳐버리잖아. 긴장감이 진짜 와, 미쳐버리는. 그거는 진짜 그리고 다 한 방향으로 몰리고 있어요. 맞아. 그거 지금도 소름 돋아. 그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맞아. 연출이죠. 그거는 그 이전과 이유는 근데 사실 그 이유는 사실 직선적이거든. 네. 셀도 맞아. 마인보 다. 사실 그때 끝내는 것 같았어. 사실 다시 봐도 실제로 이때 딱 그랬어요. 끝내는 것 실제로 같은데 그러고 싶었어요. 그랬었는데 이제 그때 연장이 저렇게 돼가지고. 원래 제가 알기로는 피콜로 때 맞아. 피콜로가 네, 마지막이었어요. 맞아. 근데 이미 인기가 너무 많았고. 사실 그거 보면 느껴지는 게 이게 초반에 초중반까지는 작가 인터뷰란이 실리잖아요. 마지막에. 근데 뭐 실제로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이후부터는 그런 거 사라지고 아쉬웠는데 그 초반에 있던 인터뷰에서는 보통 저 뭐 13권, 뭐 10몇 권까지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올해. 근데 갑자기 그게 사라지면서 갑자기 주르르륵 41권까지 41권까지 나오는 거 보면은 근데 이분이 원래 어쨌건 출근하기 싫어서 만화 하려고 했는데 네. 된 맞아요. 거니까. 그래서 약간 셀 나오는 편에 보면은 되게 잘 하셨지만 셀 편부터는 약간 뇌절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계속 되죠. 그래도 재밌긴 해. 근데 어쨌건 그렇게 해도 재밌으니까. 재미는 당연한 거고. 이게 그 예전에 이노ue 타케이코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은 잘하는 작가는 어쨌건 계속 그거를 순응하면서 자기 걸 해. 맞아요. 그게 핑계를 대지 않고. 근데 그러면 대단하죠. 최준 작가님은 어떤 캐릭터 좋아하세요? 드래곤볼에서? 캐릭터 얘기를 하는 건 생각을 못 해봤네. 그냥 계속 눈길이 가는 캐릭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생각하실 동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피콜로 엄청 좋아하거든요. 어렸을 멋있지. 때부터 그 약간 뭐랄까 예전에 H.O.T 캔디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네. 다른 애들 그때 랩 나오는 파트는 아무도 안 해왔어. 반에서 따라 부를 때. 왜지? 지금이랑 정서가 다르지. 그때는 랩이라는 거는 그냥 읊조림. 떨거지 파트? 옆에 그냥 떨거지 파트라뇨. 아무도 안 하는 사람이 하는 뭐 그런 거였어. 근데 나는 그걸로 하는 걸 좋아했거든. 네. 약간 그런 감각처럼 저는 피콜로가 그렇게 다가왔어요. 애들이랑 어릴 때니까 막 뭐 네가 손오공해, 네가 베지터해 이러면서 막 골목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애들은 아무도 피콜로를 하지 않아. 얼굴이 초록색이라고. 초록색이고 이상하게 생기고 괴물이잖아. 그냥 그래서 근데 나는 피콜로의 재생 능력이 너무 좋았거든요. 왜냐면 싸우다가 넘어져서 너 죽었어 이랬는데 난 재생 능력이 있으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계속 정이 가다 보니까 피콜로를 좋아했는데 이번에 다시 보다 보니까 여기서 그 용두 같은 역할을 하는 애는 피콜로밖에 없더라고. 맞아. 참 아빠야. 그래서 오반이에 대단하다. 이 오반에 대한 그 사랑이 스승의 그걸 넘었어. 거의 아버지 같은 거지. 손오공이 사실은 급이라고. 진짜 패급이야 솔직히 가정으로 보면은 뭐 재활용이 안 되는. 진짜 안 돼. 심지어 마지막에 다른 애기 데리고 떠나. 그리고 뭐 사실 찌찌와의 관계도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이런 남편이자 아빠가 없지. 엉망이죠. 맞아. 그런데 최악의 사람. 그래도 부르마는 자기가 돈을 잘 벌잖아. 하여튼 그런 입장에서 저는 피콜로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최준 작가님은 혹시? 저는 캐릭터는 잘은 모르겠고 아까 지금도 그냥 인상적으로 기억나는 건 어쨌건 트랭크스였던 것 같아. 이게 크게 전환점이 두 개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가 손오공이 어른돼서 나타났을 때 그리고 두 번째가 트랭크스가 타임머신 타고 등장했을 때였거든요. 그때가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때 당시를 보면 저는 실제 연재되면서 봤으니까. 트랭크스가 35편, 34편에 나온. 아니 먼저 나오고
가는 네네, 게 맞아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뭐 우선은 너무 멋있어. 아, 그지. 맞아. 잘생기고 머리 스타일도 너무 멋있고 맞아. 착하잖아. 약간 포지션도 맞아, 멋진 포지션이고. 약간 착하잖아. 그리고 이게 뭔가 애가 노력하는 애인데 좀 착한 좀 미련하기도 하고 좀 애가 맞아. 그런 애라서 얘가 나타나고 나서 베지터가 변하지. 내 아들이라고 이러면서. 그런 것도 있었고 서브로는 사실 부르마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게 여자로서가 아니라 너무 멋있지. 항상 뭐랄까 항상 옆에 있어 왠지. 아니 생각해봐요. 그 나메크 성인 따라가잖아. 네네. 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지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봤잖아. 근데 거기를 왜 가냐고. 그러니까 생각해봐. 거기서 베스터랑 그 뭐지 네퍼? 네파. 네파였나? 네. 그 못된 애 동료. 기뉴 특전돼 있는 애들. 아니 그 카카로트 형. 리퍼. 아니 그 베스터 따라온 애. 아, 네네. 대머리. 네네네네. 걔 시다바리 같은 애. 대머리 있잖아. 걔도 그렇고 피콜로도 그렇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아는데 어떻게 해서 송옥이 저 지경이 됐는지 아는데도 그 뭐냐 캡슐 타고 그 엄청 큰 그거 같이 가잖아. 네네. 그런 거 보면은 그리고 이게 항상 그 호이포이 캡슐도 그렇고 개념적으로 약간 항상 옆에 있으면서 뭐랄까 감축할 네퍼 맞네요. 네퍼 그러니까. 그러면서 앤트맨 창시자야. 부르마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 결국에는 예전에 만화 어렸을 때도 보면서 되게 뭐랄까 어른스럽다고 해야 되나? 결국에는 없으면 안 되잖아 부르마가. 맞아. 부르마가 다 고쳐줘. 맥가이버야. 우주선 고쳐줄게. 레이더도 그렇고 그게다 완전 갑부의 딸이고. 맞아.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능력이 출중해. 그런 거 보면 스스로도 알아. 엄청 뭐랄까 좀 진취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자기가 혼자서 알아서 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좀 되게 멋있었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맞아. 거기 사람들은 안전불감증이 없는 것 같아. 그런 감각이 없는 사람들 같아. 부르마가 특히 없죠. 진짜 그러니까 톡하면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프리더 같은 사람들이. 근데 그럼 살리면 돼.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대단하긴 한데. 부르마가 한 번도 안 죽죠. 그러네. 아, 그것도 그렇네. 최강자네 그러면. 지구인들 죽을 때도 나메크 성에 있잖아. 미쳤다. 어떻게 보면 작가님의 찐사랑이었을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어. 다비님은 어떤 캐릭터? 저는 피콜로를 좋아했어요. 왜요? 되게 어렸을 때부터 피콜로를 좋아했는데 어렸을 때는 그냥 이유를 모르고 좋아했거든요. 지금 와서는 저는 캐디가 제가 좋아하는 캐디인 것 같아요. 일단 빡빡이고 제가 빡빡이 캐릭터를 좋아하는데 그리고 인상도 되게 싸납게 생겼고 근데 신데레잖아. 맞아. 사실은 마음이 따뜻한 오반을 돌봐주는 그런 캐릭터잖아요. 그런 점에서 되게 지금 생각해봐도 좀 마음에 드는 캐릭터다. 그런 거 같아요. 몰라지. 피콜로는 좋아할 수밖에 없지. 근데 이제 그 도라야마 아키라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결국엔 원피스랑 기카까지 다 오잖아. 이 캐릭터가 결국에는 우리 모두 다 함께 할 수 있어. 마음. 그래서 결국에는 그 뭐 캐릭터 얘기하니까 나오는 얘기지만은 이 왕도 소년 배틀물의 계단식 그 승부 구조. 그리고 그들이 결국에 제거되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친구가 되고 동료가 되고 가족이 되잖아요. 근데 그 태도와 주제가 결국에는 원피스 기칼 여기까지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는 그런 맥락이 있죠. 근데 이제 체인소맨 같은 경우는 유사가족 형태로 바뀐 거고, 근데 저는 그래서 좀 체인소맨을 좋아하지만 좀 더 현대적이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되게 그 뭐냐 옛날 고전적 가치를 완전 상업적으로 정립한 만화니까 그 캐릭터적으로는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약간은 남성 중심적인 그런 면이 좀 있죠. 좋아하시는 에피소드는 뭐 이건 너무 다 프리저로 몰리나? 좋아하시는 에피소드? 아 저는 그거 되게 좋아해요. 그 인조인간 편. 인조인간 그러니까 이분이 프리저 때 폼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 뭐랄까 꼬기 시작해. 딱 왜냐면은 이제 너무 거대한 일을 해냈잖아 프리더 이후에. 네. 근데 딱 갔더니 그 인조인간이 그 무슨 뭐였지? 에언이었나? 그 트랭크스 나타나서 이거 큰일이 났다. 맞아. 3년 후에 죽는 너 이거 다 망간다. 어쩌고저쩌고.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꼬잖아. 그렇잖아요. 왜냐면은 다 해결될 줄 알았더니 셀이 있었던 거잖아. 맞아. 그렇잖아요. 근데 우선은 인조인간 그 남자 여자에 나오는 것도 너무 무섭지만 갑자기 그게
오히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치. 사실은 서브였고 메인이 있었던 거야. 근데 그 전개가 엄청나게 재밌었고 타임머신 개념도 너무 재밌었고. 맞아. 그 에피소드 제가 엄청나게 좋아해요. 생각해보니까 피콜로 다음으로 좋아했던 게 인조인간 16호 그 남자애. 네. 단발 남자애. 그 하얀 머리 자연을 사랑하는 그 잘못된. 맞아, 나 되게 좋아했어. 걔도 멋지지. 셀한테 자폭하는 애. 맞아요. 근데 자폭 못하고. 자폭 못하고. 너무 그 장면 너무 슬펐어. 눈물 나지. 좀 멋있었잖아. 자기의 모든 걸 희생했는데 그리고 약간 묵직하게 그냥 말 없이 옆에 있다가 했는데 그 캐릭터 멋있었지. 저도 근데 인조인간 이번에 보면서는 인조인간 편 재밌다라고 느낀 게 오반이 그때 한번 이성을 잃잖아요. 분노를 해서 얘가 이 셀을 해치울 수 있었는데 나는 너한테 더 고통을 주다가 너를 죽일 거야 하다가 일이 잠깐 더 꼬이잖아요. 셀이 그냥 빠르게 끝낼 수 있었는데 그치. 더 많은 희생을 하게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거 보면서 그런 뭔가 인간의 착한 마음을 버리고 좀 폭력에 매몰되면은 그게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게 이 작품의 어떤 중요한 메시지, 이 작품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하고도 좀 연관이 되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장면이 이번에 되게 기억에 남았고 그래서 인조인간 편이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 저도 그랬던 것 같아. 그리고 저는 좀 뭐 진지하게 좋아하는 에피소드는 아니지만 다시 보면서 그 뇌절의 그 시선으로 제일 재밌었던 거는 역시 맨 마지막에 합체하는 게 진짜 어이없고 퓨전 합 하는데 진짜 그걸로 이제 오천크스 오천크스가 진짜 너무 재밌고 너무 웃기고 너무 어이없고 귀엽잖아. 그래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그 퓨전을 한다는 발상이 그리고 그거에 덧붙여서 자꾸 잘못 되는 그 개그가 진짜 약간 김 빠지듯이 웃긴데 자꾸 앞장 넘겨서 못 알았는지 다시 보게 되고 막 그런 거랑 이제 마지막에는 뚱뚱하게 됐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에 베지트가 되는 거 보고 이거는 진짜 아니지 않나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게 오히려 그 앞에 말씀을 주셨던 그 에피소드는 당연히 너무 재밌었지만 어이없는 그 느낌으로 진짜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당시에 실시간으로 이제 따라가서 보기 시작할 때 원래 그전에는 좀 이제 가정사 때문에 만화를 집에 두기 어려워서 상황상 그래서 못 보다가 이제 학교 가서 조금씩 빌려보다가 이제 드디어 나한테 돈이 생기기 시작해서 내가 알아서 살 수 있게 된 게 한 35, 36 이제 마인부 등장 앞에 이제 군불 뗄 때부터 봤는데 그때 진짜 미친 듯이 봤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마인부 등장하는 초반에 등장 전까지 그 이상한 알 같은 거 점점 커지면서 여기 나오면 안 된다 막 이러잖아. 그때가 제일 재밌었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때도 너무 재밌었죠. 실시간으로.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아까 퓨전 얘기랑 엮어서 하고 싶은 게 마인부가 등장을 했어. 근데 말도 안 되는 애가 등장했는데 너무 세잖아. 너무 세고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초콜릿이 되어라 얍 이러고 그냥 먹어버리고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이기지? 제 초콜릿이 되어라 이거 쏘는 것도 손오공이나 이런 애들 못 피할 것 같은데 그럼 끝나는 거잖아 그냥 주인공이. 그래서 야 이거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그 교황님 귀걸이 좀 줘봐요 이러더니 갑자기 퓨전을 시킨다라는 게 그 발상이 와 대단하다. 뇌를 빼신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런 퉁치는 거 너무 잘해. 근데 이게 드래곤볼의 장점이자 단점이지. 맞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설정충이 아니야. 네 맞아. 그리고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고. 맞아요. 그러니까 나가노 마모루 같은 경우는 완전 설정충이잖아요. 그래서 만화를 안 하잖아. 설정을 하고 오히려. 파이브 스타 스토리즈 얘기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언제 나오나 또 요즘에 열심히 하고 계시긴 한데 그런 면에서 좀 그 퉁치는 재미가 있죠. 그래서 저는 마인부 편이 저는 개인적으로 실시간으로 따라가면서 너무 재밌었고 그걸 해결해내버리는 작가의 그 퓨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 거기에 정말 혀를 내두르면서 거기 그래도 빠지면서 봤어. 너무 재밌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어떤 드래곤볼이 갖고 있는 위상이 대단하긴 하지만은 이 설정에서 오는 어떤 붕괴? 설풍? 점점점 오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사실은 부수적으로 사실은 많이
애니메이션화 되거나 게임화 되면서 오히려 더 잘 정립된 게 있거든. 이거를 보완했던 만화가 헌터헌터거든요. 사실은 헌터헌터는 물론 그분이 건강하기 때문에 잘 못하긴 하셔도 그렇잖아. 뭐 느려도 좋으니까 연재만 해달라고 하는 것처럼 너무 재밌잖아. 설정이 잘 그러니까 왕도 배틀물인데 설정이 잘 됐을 때 어떻게까지 갈 수 있냐를 잘 보여주네요. 그래서 사실 이제 와서는 무조건 그걸 따르거든. 그래서 막 나루토도 그렇고 원피스도 그렇고 주술회전도 그렇고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걸 하려고 그래. 김연의 칼도 그렇고 그게 엉성하건 엉성하지 않건 조금이라도 세팅을 해놔야 이제 와서는 그 유년기 때 청소년들도 이거를 재밌게 볼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었잖아. 왜냐면 정보량이 달라졌거든. 예를 들면은 이 드래곤볼의 초기 작품들을 보면은 그때 소년들과 소녀들은 어땠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순진하고 순수하고 맞아. 좀 동물적인 느낌도 있어. 원초적인 재미지. 원초적이고 이랬다는 걸 알 수 있거든. 근데 요즘 애들이 봤을 때는 요즘 초등학생들이 봤을 때는 너무 어린 거야. 이건 애들이 정말 유아기의 애들이 보는 그런 만화인 거야. 그런 면에서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다비님은 어떤 에피소드 좋아하세요? 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조인간 편. 아니 그거 피처링 하신 거 아니었어요? 아니, 저도 인조인간 편을 제일 좋아한다고 얘기를 한 거였어요. 제가 또 얘기하다 생각난 건데 아까 캐릭터에다가 말 못한 게 저는 기뉴 특전대 엄청 좋아해요. 기뉴 특전대 그냥 전체요? 아니면 전체 누구? 5명 다 좋아해. 왜요? 왜냐면은 그 다른 사람들 어땠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기뉴 특전대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 저 어떤 면에서는 너무 애들이 기괴한 거야. 딴 애들은 이게 되게 지금에 와서는 되게 일본적인 애들이었던 거야. 근데 예를 들면은 프리더나 베지터나 뭐 피콜로도 그렇고 애들은 그냥 강한 사람들이란 느낌이 있는데 기뉴 특전대에 딱 등장했을 때 어땠냐면은 애들이 우선 포즈를 잡잖아. 근데 이게 되게 전대물처럼. 그쵸. 일본 문화에 있는 특유의 그 뉘앙스거든. 그 프레시맨 같은 스타일. 전대물 포즈인데 꼭 전대물이 아니더라도 그 이상한 개그와 포즈나 이런 게 복합적인 그 일본 문화의 그거였는데 그게 너무 무서웠어. 그게 웃기지가 않았어. 좀 공포스럽게 느껴졌어요. 뭐지 얘네? 너무 무섭다. 왜냐면은 막 그리고 그 몇 명 죽으니까는 5명이 포즈가 안 나오잖아. 맞아요. 그래서 애가 화를 내잖아. 기뉴가 우리 그 자세가 안 나와 이러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공포였던 거는 체인지. 맞아. 맞아요. 공포스러웠어. 그게 그 무엇보다 공포였다니까. 맞아. 그 실시간으로 봤으면 진짜 무서웠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는 기뉴가 내 손오공인 거야. 맞아. 아 중간에 잠깐 그렇게 저 이상한 노출 두뇌 뿔난 애가 내 손오공이라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손오공이 계속 얘기하고 다녀. 야, 이제 따라와. 내가 이제 뭐 기뉴야 이러면서. 크리링 착각하고. 맞아. 착각했을 때 진짜 말하는 거 아니야? 소원 그거 그게 어떤 어떤 힘센 전투력과 별개로 너무 공포였어.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이게 어떻게 해결되는 거지? 작가님이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 거지? 엄청난 공포였거든요. 맞아. 5명이 어쨌건 세팅하려고 하셨던 거긴 한데 너무 이상한 5명이잖아. 그래가지고 그 특히 처음에 싸운 있잖아. 라쿰? 머리 흰색. 기억 안 나. 머리 흰색. 그 펑크 머리, 그 모이카 머리 하는 있잖아. 엄청 세네 육체적으로. 그래서 처음에 베지터랑 소노반이 싸우는 애 있잖아요. 크리닝이랑. 그래서 라파 얘기하시는 거예요? 라쿰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런 포즈 이렇게. 기억나요. 기억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라쿰 하면서 이렇게 싸워. 리쿰이야 리쿰. 근데 걔가 약간 포즈는 근데 이상하게 계속 여성적으로 치죠. 엄청 덩치. 뭔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걔도 너무 무서웠고 왜냐면은 아무리 해도 걔가 죽질 않으니까. 근데 결국에는 아마 손오공이 와서 죽였나 그랬을 거예요. 기억이 잘 안 나. 손오공이랑 싸웁니다. 맞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기뉴 특전대가 유난히 좀 이상한 5명의 조합이라 저는 진짜 좋아하는 캐릭터예요. 엄청 멋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그냥 셀, 프리저 이러면 마인부 다 그냥 나쁜 놈이잖아. 이 나쁜 놈들 지구를 없애려는. 그런데 요즘은 캐릭터 분석이 새롭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프리저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훌륭한 상사. 직접 뛰는 CEO. 어려운 일을 직접 해서 나서서 한다. 그리고 뛰어난 헤드헌팅. 손오공한테 계속 추파를 던지잖아. 맞아. 우리 팀에서 일해볼 생각 죽여버려도 되는데 그런 것도 있고 실력 위주. 실력이 있으면은 그 베지터 계급 이런 거 상관없이 다 수용하는 거고 그리고 부하들한테 꼬박꼬박 존댓말 하고 그리고 낮은 직급의 부하의 이름도 다 외워.
그냥 수발 드는 애까지 이름 다 외우고 있고 그리고 근데 그 프리저 편은 진짜 대단했던 것 같아요. 지금 봐도 그 긴박함이 그리고 그게 진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공간 예를 들면 부르마는 따로 있고 나메크 성인에서 또 무슨 그 현자 있잖아요. 그 장로 최고 장로님 장로 파트는 또 따로 돌아가고 손오공 오고 있고 드래곤볼은 또 모으고 있고 손오공 아직 안 와서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 아직 안 왔고 또 프리더나 베지터는 또 대립하고 있고 그리고 그 와중에 막 변신하고 있잖아. 프리더를 그 약간 보랏빛으로 한 거잖아요. 그것도 너무 잘 어울리는 그 기계야. 헤디가 그 디자인이 그래서 디자인도 사실은 얘기해볼 수 있는 게 많은 게 이분이 처음에는 오마주가 많고 사실은 여러 군데서 따온 게 많아요. 초반도 보면은 막 프랑켄슈타인 나오고 사실은 늑대 인간 나오고 막 이런 식이잖아. 뱀파이어 뭐. 영화 좋아하니까 특히 서구권 영화 좋아하니까. 나중에 예를 들면 사실은 프리더도 두 번째는 완전 에일리언이잖아 그냥.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은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당시에. 근데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 변신에서는 온전히 뭐랄까 이게 심플한 미니멀한 디자인이 되는데 결국에는 디자인 능력이 뛰어난 분이라서 결국 자신의 고유한 디자인을 했던 것들이 더 뛰어나고 좋았던 것 같아. 어떤 오마주를 하거나 따라한 것보다는. 맞아. 프리저 편 얘기하니까 또 드는 생각이 서사적인 면에 있어서도 사실 보면서 되게 좀 꼬은 거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주인공을 올 건데 아직 안 왔다는데 그걸 기다리고 있다는 게 너무 좀 발상이 너무 좀 재밌지 않아요? 진짜? 어떻게 엄청난 긴박감을 주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지? 그거를 그리고, 거의 세운 사람이지. 그니까요. 그거를 보면서 진짜 이거는 그때 봤었으면 진짜 너무 충격받았었겠다. 미쳐버리죠.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올 걸 알고 있는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 기다리는 긴장감을 동시에 그 최지훈 작가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동시에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계속 이제 막 번갈아 가면서 보여주면서 그 긴장감을 점점 조여오게끔 이 연출하신 게 진짜 동물적인 감각 아니면은 진짜 이제 실력도 받쳐주시니까 게다가 이해가 너무 잘 돼. 네. 이게 만화를 해보면 알지만 너무 어려워요. 자, 프리저 편은 그냥 이 상황을 이해시키는 것만 해도 되게 일인데 그게 심지어 너무 이해가 잘 되고 너무 재밌고 긴장감까지 있어. 그리고 각 상황별로 전투는 계속 일어나. 각각의 전투가 계속 일어난다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때까지 등장했을 때 모든 분위기가 어떤 느낌이면 손오공이 오면 해결될 거야. 맞아요. 손오공이 해결해왔고 이때까지 이 작품은. 그러니까 손오공이 오면 해결될 거야. 저 외계인 새끼도.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처음으로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 놓이게 돼. 베지터도 결국은 손오공이 해결하잖아. 근데 손오공 전부 다 이러는 손오공이 딱 등장했는데 해결이 안 되는 낸 거야. 약간 원피스로 치면 처음 크로코다일한테 당하는 루피 같은 그 상황인 거지. 독자도 충격받고 이 세계관 사람들도 충격받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눈에 프리더가 더 기억에 남을 수도 있고. 그리고 셀은 거의 손오반이 끝낸 거니까. 맞아요. 손오반이 주인공인 거지. 그 이후부터는 이제 거의 주인공이 약간 그 생각도 보는데. 들어요. 본인은 프리더까지 하고 싶었는데 뒤에 이야기를 더 끌고 가려고 하니 손오공을 가지고 놀기엔 좀 재미없다고 본인이 느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게 이 작가의 뛰어난 거죠. 그리고 확실한 거는 어쨌건 옛날 고전적 가치의 남자 작가라 어쨌건 되게 굳이 얘기하자면 건강한 보수? 네네. 가족 중심. 계승이라는 테마도 있고. 그리고 세대가 중요하고. 한데 거기에서 어쨌건 남자는 남자 역할을 해야 되고 여자는 여자 역할을 해야 되고. 좀 이런 게 있거든. 예, 그런 측면에서 말이 안 돼요. 어떤 면에서는. 이미 막 좋아하고 있고 결혼 이미 했고 막 이렇게 말이 되냐고. 맞아. 예,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런 거를 근데 좀 약간 잠깐 옆에 치워놓고 본다면은 너무너무 재밌죠. 근데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손오공이 되게 많은 사랑을 받은 거의 기전은 어릴 때부터 계속 보아온 거잖아요. 이 만화를 계속 본 사람들은 오공이가 어릴 모습일 때부터 이제 점점 커져서 이제 어른이 됐는데 약간 귀여움도 이 만화의 매력에 한몫했었던 것 같거든요. 오공이에. 근데 이제 크면서 너무 많지. 노잼이 그 사람이 이제 커지니까 순수함은 있지만 뭔가 그래도 조금 덜 귀엽게 느껴지는 것도 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반이라는 캐릭터가 등장함으로써 어떤 귀여움을 다시 이제 끌어올리는 그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 약간 이런 왕도물이나 왕도 배틀물에서 사람들이 슬램덩크도 약간 그런 지점이 있는데 뭐냐면
그러니까 성장 시뮬레이션 같은 심리가 있어요. 독자들 입장에서는. 강백호도 마찬가지고 슬램덩크에서. 근데 이제 그 말씀 주신 거에서 기저에서 생각해 보면 손오공은 다 키운 거지. 맞아요. 이미 프리저 편에서 지 혼자만 이제 초사이언이 됐고 이미 넘사벽이잖아. 그리고 그 이상 갈 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작가님이 생각하기엔 다른 캐릭터로 좀 놀아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을 맞아요. 거고. 그리고 계속 그런 심리 독자들이 감정이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같이 성장시키기 위해서 손오반을 택한 건 아닐까? 그래서 마지막에도 보면 결국엔 마인부도 데리고 가서 또 성장시킬 것처럼 하면서 끝나는 거잖아요. 그쵸. 약간 그런 심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게 어쨌건 딱 초기에 왕도 배틀물을 정립한 거라고 느껴지는 거는 이게 예를 들면 기칼 얘기를 하자면은 기칼은 처음부터 세팅해 놓잖아요. 키부트지 무전을 줄 것이다. 얘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세팅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우선 예를 들면 하연, 상연 다 물리쳐야 되고 우선 주도 돼야 되고 할 일이 많단 말이야. 근데 드래곤볼은 당연히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원래. 네. 그냥 약간 그때그때 세팅을 하면서 넘어갔단 말이야. 근데 그런 측면에서 근데 그거를 너무 잘 소화하긴 했죠. 그죠. 그리고 실제로 이 작가가 성장한 게 보이고. 예를 들면은 이야기를 다루는 방식도 초반에는 되게 직선적이었단 말이야. 사건이 생기면 해결하고. 근데 이제 그 피콜로 찾아질 때까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베지터 라덴츠 오면서부터 플롯이 생긴 거야. 플롯. 그러니까 이게 거대한 서사가 그렇죠. 서사가 생기는 거랑 플롯이 있는 건 다르거든요. 서사가 근데 구조가 생기면서 앞뒤가 생기고 다 측면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미쳐버리는 거지. 너무 재밌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드래곤볼의 초반을 보면은 회상 같은 게 거의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앞뒤로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면 그냥 쭉 가면 되거든. 못 되네 했네? 죽여. 근데 나중에 가서는 앞뒤가 갑자기 생기면서, 그러니까 과거, 미래, 현재. 그러면서 엄청 복잡해지는데 그게 너무 잘 전달이 되는 거지. 근데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현재 소년첩부 편집장이나 작가들은 그거를 처음부터 상정을 하고 세팅을 하는 거죠. 이렇게 갈 거야. 그러면은 이게 애니메이션을 만들건 다른 식으로 컨텐츠가 만들어져도 세팅이 되니까는 큰 문제가 안 생기는 거지. 작화 얘기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그냥 우리 때는 작가가 스크린톤 붙이기 싫어서 먹으로 그리고 결국 그것조차도 싫어서 초사이언을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기존에 그 당시에 나왔던 만화들에 비해서 아까 최종 작가님도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를 좀 해주셨지만 되게 그림이 단촐하거든요. 도구를 쓰는 도구가 굉장히 단순해요. 단순한데 뭐 굉장히 몰입감 있고 그림이 되게 보기 좋게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좀 그 당시 다른 만화들과 좀 차별화되는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고. 그때는 약간 조금 더 실사체 같은 게 좀 더 많았던 때 아닌가요? 실사체로 넘어오던 때. 그러니까 사실은 한마디로 이 드래곤볼이 딱 중간인 게 한마디로 그 이전이 한마디로 드래곤볼 초반의 그림체고 대부분. 그리고 그 이유가 이제 이 드래곤볼의 후반 그림체인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슬램덩크. 한마디로 데즈카 오사무랑 슬램덩크 생각하면 되는데 그런 면에서 딱 중간에 있죠 이 만화가. 딱 이때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 당시에 딱 선언적으로 연재됐던 게 뭐냐면은 아키라. 오토모 아치로에. 근데 오토모 아치로가 사실은 되게 센세이션했거든. 그건 엄청난 영향이었죠. 왜냐면은 그 영화적인 요소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극화가 완전히 이제 리얼한 사실적인 영역으로 넘어가는 때였으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제일 많이 반영된 게 슬램덩크고. 그런 면이 있죠. 이게 작화는 어쨌건 뭐 얘기를 아까 저는 좀 길게 했으니까 이게 흑백으로만 톤 거의 없이 한다는 게 정말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게 미감이 정말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해보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스크린톤을 안 쓰고 하면은 다른 게 아니라 다 떠나서 완성이 안 돼 보여. 맞아요. 특히 이제 작업하는 사람들은 그런 강박이 있잖아요.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체감이 안 생기죠. 네, 근데 그 완성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에 대한 강박을 벗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너무너무 잘하죠. 비어있는 거에 대한. 무엇보다 제가 제일 감탄한 거는 이 도리야마 아키라 다큐 같은 거 찾아보면 알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유명한 얘기긴 하지만은 언급을 하자면은 이 뭐랄까 인체나 작화가 너무 능숙하니까는 이분이 이게 그림을 많이 그려본 사람은 아니지만은 스케치를 대충 해요. 내 필력과 공력을 파이널에 다 쓰려고 하거든요. 무슨 아껴둔다는 건가요? 그렇죠. 스케치가 정밀하면 정밀할수록
내가 원하는 그림을 잘 그릴 수 있긴 하지만 힘이 빠져요. 생기가 떨어져. 근데 그 전 단계들을 최소화시키면은 파이널에서 그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어서 그림이 되게 좋아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해봐야 알 수 있는 거긴 한데 그런 측면에서 이 드래곤볼 초반 그림을 보면은 되게 정교해요. 대신 약간 뭐냐면 생기가 약간 떨어지거든요. 근데 뒤로 갈수록 그 다큐도 보면 아는데 데생을 기본 데생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동그라미 얼굴로 치면 동그라미 그리고 그리잖아요. 모쿠신처럼. 근데 보통 초반에 지망생들 어떻게 하면 동그라미 그린 다음에 눈썹이랑 이렇게 십자가 그리고 좀 더 정교하게 근데 되게 정교하게 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 도리야마 아키라는 나중에 갈수록 어떻게 보면 다큐 보면 아는데 너무 대충해 스케치를. 인체로 치면은 동그라미를 그냥 툭툭툭 몇 개 그려놔. 눈 위치랑 이런 거 몇 개만. 그리고 바로 펜터치를 들어가는데 그러면서 엄청 생기가 생겨요. 그런 면에서 그런 것도 찾아보면 되게 재밌죠. 작화가 너무너무 멋있지. 맞아요. 저는 인물 작화도 그런데 그 스크린톤 붙이기 싫어서 다 이제 흑백으로 했다랑 같이 약간 괴담처럼 떠도는 얘기가 배경 그리기 싫어서 다 날려버렸다 주변에. 그 얘기 있잖아요. 닥터슬램프 때 그런 얘기도 많았기도 했고. 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긴 하거든요. 날려버린 이후로 이제 배경이 덜 나오는 건 맞는데 그 뒤에 이제 또 마인부 편 나오고 그랬을 때 그려야 될 부분을 진짜 열심히 그리는 맞아요. 작가라는 생각을 이번에 보면서 되게 많이 하는 게 이번에 저는 이제 망가다 같은 경우에는 단편도 보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드래곤볼이랑 같이 이거랑 보면서 이 사람은 이 화면에 있어야 할 약간 배경적인 요소까지 안 놓치고 다 넣어주는 사람이구나, 다 그려주는 사람이구나 그런 거를 되게 많이 맞아요. 느껴서 뭐 우스갯소리로 스크린톤 붙이기 싫어서 이렇게 했다, 뭐 어떻게 했다 하지만 공력이 진짜 많이 들어간 그림이고 매 컷마다 진짜 정성이 너무 많이 느껴져가지고 이번에도 보는데 진짜 놀랐고 사실 드래곤볼의 배경 같은 게 뭐 주술회전 같은 거 보면 시부야에서 사변이 일어난다 막 이런 거를 잘 이용하는 만화들이 있잖아요. 근데 드래곤볼은 사실 그런 거에 혜택을 막 많이 이용하는 작품은 아니거든요. 거의 허허벌판 같은 데서 싸우고 다 뚫려 있고 그냥 서로 공방전하고 맞아. 어떤 에네르기파 같은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서로 액션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인데 그 와중에도 이 배경이라는 어디서 싸우고 있는지 어떤 효과가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지 머릿속에 너무너무 잘 그려져가지고 맞아요. 그런 거는 확실히 진짜 이 사람이 성실하게 배경에 있어야 할 것을 너무나 성실하게 그렸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빈이 진짜 정확하게 얘기해 준 게 제가 예전에 그 이와키토시 만화 얘기할 때도 얘기했는데 이게 멈추게 되는 거 있잖아요. 어떤 순간 딱 시선을 잡아두는 거 그리고 중요한 순간과 중요하지 않은 순간의 완급 조절 이런 걸 엄청나게 잘해야 좋은 만화가 되거든요. 근데 그 도리야마 아키라 만화도 지금 다빈님 얘기 잘해 주셨는데 좀 더 정밀하게 얘기하면은 힘을 줄 때 힘을 주고 힘을 뺄 때 힘을 확 빼요. 그거를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스크린톤이 싫어서건 뭐건 아시겠지만은 이게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안 돼요. 네, 그게 스크린톤 붙이기 싫다 한번 이렇게 해봐야지 하는데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엄청난 능력이고 그리고 이제 완성된 그림이 무엇인가에 대한 미감이 엄청 뛰어난 거기 때문에 사실 보통 그거는 먹의 배치거든요. 먹의 배치.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옷이나 배경에 먹을 잘 배치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참고하면 좋죠. 맞아. 그게 사실 이제 먹을 어디에 배치하냐에 따라서 그 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도형적으로 어디에 치우쳐 보이지 않게 맞아요. 하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그 배율이나 선택하는 게. 근데 이거를 보면은 거슬리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먹의 배치와 잔선의 배치를 너무 잘하는 사람인 거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길게 얘기하긴 좀 그런데 그 칸에 대한 태도를 보면 작가에 대한 태도를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드래곤볼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초반에 칸을 쓰는 태도랑 정말 뒤에 가서 예를 들면은 그냥 1권이랑 42권을 빼서 이거 요즘에 나온 거 1권이랑 42권만 빼서 봐도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점점 더 칸을 열고 닫는 게 줄어들고 훨씬 더 칸을 닫는 게 많아지면서 좀 더 고전적인 의미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그 위아래와 가로는 정말 잘 쓰거든요. 그런 걸 참고하면 좋고 또 하나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칸을 볼 때 좋은 게 이 드래곤볼은
정석 만화 연출, 출판 만화 연출의 완전 정석이에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뭘 보면 좋냐면은 언제 가로칸을 쓰고 언제 세로칸을 쓰냐. 맞아. 그리고 언제 열고 언제 닫느냐. 그런 것들만 참고해도 되게 공부가 많이 돼요. 그리고 홈톤 같은 것도 확실하게 해놔. 네, 도리야마 아키라 같은 경우는 좌우는 붙이고 위아래는 굉장히 떨어뜨려놔요. 네. 그런 것도 왜 그런지 생각해보면 되게 재밌어요. 네, 그런 면에서 딱 그것만 생각하면서 보시면은 아마 더 재밌을 거예요. 미학적으로.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하면은 예를 들면은 이분이 이제 자주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시공간이 바뀌면은 그게 오른쪽 페이지건 왼쪽 페이지건 넘기는 페이지건 시공간이 바뀌었을 때 세로로 긴 칸을 맞아요, 딱 맞아요. 쓰면서 끊어요. 분위기를. 그게 뭐냐면 사실은 이제 여기는 다른 곳이다. 너는 다른 장면으로 다른 시공간으로 넘어왔어. 라는 거를 칸으로 이제 선언을 하는 거거든. 그런 식으로 배경 예를 들면 근데 그렇다고 해서 꼭 언제나 배경이 넘어가는데 세로를 쓰는 건 아니고 긴박한 순간 더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하면서 보면 좋지. 그리고 언제 사선칸을 쓰고 예를 들면 액션을 할 때도 닫힌 칸을 꽤 많이 쓰거든요. 맞아요. 특히나 후반에 가면 더 그래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 그리고 액션 장면에서 여는 칸을 되게 아껴 쓰는데 나중에는 왜 이때 열었는지 이런 걸 참고하면서 보면 너무너무 재밌지. 그렇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방아쇠 효과. 그거는 정말 되게 현란하게 사용하니까 네. 심지어 좀 더 뭔가 어려우면은 근둔을 타고 가는 그것만 봐도 엄청 맞아요. 쉽게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걸 타고 있는 502의 방향과 날아가고 있는 방향을 생각하면 훨씬 더 알아보기 쉬우실 것 같아. 그래서 그 방아쇠 효과 얘기할 때 염두에 두시는 게 뭐냐. 이분이 진짜 대단한 게 왜 그러냐면 작가 중심이 아니라 독자 중심으로 시선 이동을 짰다는 게 굉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래곤볼을 볼 때 정신없이 보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은 아마 되게 재밌을 겁니다. PD 얘기도 안 할 수 없겠죠. 토리시마. 네. 어쨌든 PD와의 관계도 있었고, 그리고 PD가 이제 거의 같이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작품도 그렇고, 닥터 슬럼프도 그렇고. 근데 토리야마 입장에서는 본인한테 되게 좋은 PD를 만난 것 같아요. 이 편집 출판 만화 하시는 분들도 어떤 PD를 만나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고. 어쨌든 아까 최정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전선에서 가장 감각적으로 그 당시에 상업적인 감각인 거를 받아들이고 있는 두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만들게 된 건데,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왕도물 만화들도 쫙 이렇게 들고 오는 사람이기도 하니까. 근데 이제 편집자 얘기를 하자면은 이게 점프라서 그래요. 점프라서. 그 다른 데는 또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이노에 타케이코는 티처 나갔잖아. 왜냐면 못 참아. 근데 당연한 거지만은 왜 티처 나갔을까? 간섭? 너무 간섭. 네, 터치가 너무 심하니까. 반대로 무슨 말이냐면 에고가 강하거든. PD가? 아니 작가가? 본인이. 왜냐면은 이노에 타케이코는 지금 하는 얘기는 뭐예요? 물은 무리고 산 사이로다. 인생에 대한 철학적인. 메가본드 보면 그렇잖아. 리얼도 마찬가지고. 근데 리얼은 어쨌건 좀 더 사회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훨씬 더 좀 뭐랄까 사회 공헌적인 게 있고. 근데 그런 거를 생각해봐요. 점프해서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특히나 이제 자극적인 걸 좋아하는 소녀들이 이걸 본다고 했을 때 리얼이 만약에 연재된다고 해봐. 물론 당연히 좋은 만화지. 근데 걔네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너무 덜 자극적이거든. 너무 좀 어렵고 따분하게 너무 느껴질 수도 진지하고. 있어. 다른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네. 그런 면에서 점프가 추구하는 건 분명하고 고전적이면서 자극적인 고전적 가치를 중시하되 자극적인 거를 같이 가져오는 그런 건데, 그런 측면에서 토리시마가 되게 니즈에 맞는 편집자였죠. 엄청 맞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러니까 취향으로 치면 저는 안 맞긴 해요. 이 점프 계열의 만화들이. 왜냐면 기칼 같은 경우도 스파이 패밀리는 말할 것도 없고, 기칼 같은 경우는 저는 보면서도 여러분도 보셔도 알겠지만 계속 남자가 막 이러거든요. 장남이. 장남이. 너는 둘째 아들이니까 막 이러고 있고. 그 남성 중심적인 게 굉장히 세요. 가부장적이죠. 물론 드래곤볼은 아예 강한 여자 캐릭터 나오지도 않지만 기카 같은 경우는 되게 강한 여자 캐릭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게 이제 시대가 바뀌긴 한 거지만은 이 점프가 갖고 있는 그 태도라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도 사실은 토리시마가 했던 정립해놓은 그 세팅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사실은.
그만큼 편집자의 역할이 컸던 것 같고 네. 편집자 얘기만 사실은 이 편집자의 태도가 어떠면 좋을지만 얘기해보면 좋거든요. 그러면 작품을 우리가 어쨌든 지금도 만화를 만들 때 그냥 플랫폼에서 그 관리하는 편집자 말고 작가랑 같이 이 작품을 제작하는 많은 편집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일을 하다 보면은 내가 어디까지 간섭을 해야 되나. 그리고 어쩔 때는 정말 내가 하나도 안 고치는데 이 수수료를 받는 게 맞나? 할 때도 있고 아니면 내가 너무 작가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간섭하나? 근데 간섭할 때는 뭔가 제가 느끼기에도 이거는 이야기의 구조가 안 되는 것 같다고 느낄 때 간섭을 하게 되고 그럼 또 싫어하시는 분은 싫어하고 간섭해주면은 더 이야기가 좋아지면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이래서 편집자와 작가의 관계라는 게 조금 뭐랄까 애매한 지점이 있어요. 서로가 고민해보고 항상 좋은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고민해야 될 지점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서 좀 되게 분명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대형 플랫폼 그리고 대형 매체에서 내가 하고 싶고 그 말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내 작품을 보길 원하고 돈도 많이 벌고 싶다는 뜻이잖아. 그렇다면은 그 편집자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함께 해야 된다는 거지. 뭐 이렇게 그 고지고대로 다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만약에 대형 플랫폼과 대형 매체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싶고 많은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 함께 해야 돼 무조건. 왜냐하면은 거기에는 자본의 논리가 있고 내 작품의 자본의 논리 속에 들어가냐라고 하는 거를 끊임없이 물어야 되거든요. 한마디로 뭐냐면은 드래곤볼에서 계속 팬티가 등장하고 노출이 나오는 거는 그런 맥락이 있거든. 그게 불편할지언정. 네. 근데 다시 돌아와서 그럼 다른 매체에서 어때야 되냐? 저는 놔둬야 된다 생각해. 최소한의 역할만 해야 된다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만큼 책임을 져줄 수 없기 때문에 편집자가. 대형 매체와 대형 플랫폼은 이 작가가 잘못되면은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요. 왜냐면은 인기가 없고 조회수가 안 나오고 돈이 안 나오면 그 회사가 타격을 받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문제가 생겨. 그 회사가 망하면 안 되잖아. 근데 작은 곳, 독립출판 혹은 다른 작은 매체에서는 같이 함께 공생하고 연대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모자라도 거기에 동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제 생각에는. 이게 좀 그런 면이 있네. 그러니까 당연히 의견은 얘기할 수 있지. 근데 이 토리시마는 분쇄했잖아. 원고를 분쇄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까지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은 그 기준을 정하는 것도 쉽진 않아요. 내가 하고 있는 그쵸. 회사가 대형 출판사인지 아닌지. 내가 한 명 혼자서 운영하고 있지만 나는 그래도 큰 데야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막 여러 명이 하는데도 우리는 독립이야 이럴 수도 있고. 그건 알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대형 매체, 대형 출판사가 아닌 경우라면은 연대와 공생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존중을 베이스로 하되 약간 이제 그러니까 의견을 얘긴 하되 기본적으로 존중하면서 같이 간다. 같이 상처받고 같이 아는 개념이 저는 좀 있어요. 그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 왜냐면은 설득되네요 그 지점. 왜냐면은 내가 이제 사실은 대형 플랫폼, 대형 매체를 가지 않고 무언가를 한다는 거는 자신이 그걸 원하지도 않고 그게 맞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당장은 돈이 좀 안 되고 사람들이 많이 안 보더라도 나는 내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어. 근데 그 중에는 예를 들면 인권 문제, 뭐 윤리적인 것들, 뭐 노동 문제, 아니면은 젠더 문제, LGBTQ 이런 것들이 있거든. 당연히 그런 것들은 돈이 당장 되진 않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그런 걸 해서 가져왔는데 혹은 되게 사적인 자기 얘기를 하더라도 근데 거기서 편집자가 어떤 자신의 무언가의 비전과 혹은 자본적인 무언가를 제시한다? 되게 충돌할 수밖에 없지. 가치관은. 네. 근데 이런 거 있어. 그 이야기가 깊이가 생기고 풍성해지기 위해서 그 인문학적 소양이 높아서 거기를 덧붙이면서 그 작품이 깊어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더라도 그 만화가 완성되는 과정에서는 좀 다른 태도를 취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이 좀 있어요. 저번에 PDF 직전에 녹음했을 때도 그때 이제 웹툰 단행본 편집하시는 편집자 PD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그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어떤 지점이 이제 대형 플랫폼은 대형 플랫폼의 어떤 자본의 논리가 있으니까 그거는 최재훈 작가님의 말씀대로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분이 얘기를 해주신 거는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비슷하게 좀 다른 경우 대형 플랫폼이 아니고 조금 내가 돈을 버는 것보다 내 만화를 그리는 게 좀 중요하다 생각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 그것을 허용할 것이고 어느 정도까지 터치가 들어갈 것인가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잘 조정하는 게 중요한 과정인 것 같고 그게 사실은 제일 어려운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맞아. 사실 소통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가장 좋은 해결이 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고 그것이 가장 어려워서 되게 잘 안 풀리는 문제이기도 한 것 같거든요. 사실 뭐 만화뿐만 아니라 그냥 뭐 다른 작업을 하더라도 그쵸. 아니면 솔직히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신뢰감의 바탕이 될 수 있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소통이기도 하니까. 근데 그게 소통이라는 이제 단어에 이제 들어가긴 하지만은 너무 맞는 말인데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소통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야. 뭐냐면은 만약에 아까 뭐 시나리오나 트리트먼트 얘기했잖아요. 근데 내가 편집자인데 시나리오나 트리트먼트 소설에 대한 소양이 되게 뛰어나. 근데 누가 이걸 가져왔는데 너무 잘 썼는데 소재가 너무 좋은 거야. 구조는 너무 부족해 지금. 그러면은 구조 얘기를 해주면 좋지. 근데 어떤 작가는 이거를 예를 들면 경험하지 않는 이상 모를 수가 있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예를 들면은 ABCD라는 이야기를 짰어. 기승전결 ABCD로 돼 있어. 근데 잘 봤더니 이 이야기가 뛰어나려면은 ABCD가 아니라 C가 앞으로 와서 CABD가 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 거야. 근데 이제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은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마음은 그게 안 되니까 고집을 부리는 거지. 편집자님 죄송한데 너무 동의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그냥 ABCD로 해보면 안 돼요? CABD가 아니라? 그랬을 때 저는 제 생각이지만 동의해줘야 된다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대형 플랫폼이다? 그때는 되게 숙고를 해야지. 아무리 내가 이게 싫어도 작가 입장에서 경험을 많이 한 편집자 얘기 한번 들어보고 해보자. 네.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좀 자유로운 어떤 회사나 좀 상업적과 좀 멀어진 상업적이지 않은 우선순위가 다른 아니라면은 연대의 개념으로 제가 연대 얘기를 하는 게 공생 개념으로 길게 봤을 때는 그 작가가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게 그들한테 좋은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마치 아이돌 산업처럼 대형 플랫폼은 이 작가가 에고가 좀 없더라도 되게 세팅 잘 된 좋은 아이돌 하나 나오듯이 자신들의 이야기와 상업적인 무언가를 잘 담아낸 작가가 나오면 좋은 거야.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곳은 자신의 에고가 강하고 자신의 이야기 잘 할 수 있는 작가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 그 말은 뭐냐? 작가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CABD로 했으면 엄청나게 좋았을 건데 ABCD로 하고 싶으니까 하게 놔둬야 된다는 거지. 왜냐? ABCD를 하고 나면 알거든. 그 책이 나오거나 그 작품이 플랫폼에 올라가고 나면 알아. 작가도. CABD였어야 되네. 근데 그거를 대형 플랫폼에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그랬다가는 내가 다음 작품이 언제 못하거든. 근데 대형 플랫폼이 아닌 데서는 그렇게 해줘야 돼. 왜냐? 그 사람이 CABD를 해봐야 다음에 할 때 훨씬 더 공부가 많이 돼서 좋은 작품이 나오거든. 근데 이런 면에서 공생과 연대라는 말을 쓰는 거고 저는 네, 그런 면에서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어떤 작가가 있는데 여러모로 뛰어났는데 상업적인 감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편집자는 이야기나 이런 만화적인 감각은 하나도 없지만은 상업적으로 이걸 어떻게 할지 너무 잘 알아. 그게 만약에 사업 플랫폼이 아니더라도 그런 경우 좀 종종 있잖아요. 그렇게 만났을 때 또 양상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되게 다양한 양상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사실은 뭐 해임 편집자님이나 그 주변에 계시는 편집자들이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잘은 모르겠지만 작가와 앞에 있는 사람들에 따라 그거를 꽤나 조율을 잘하고 계신 것 같아. 그랬을 때 비로소 근데 결과물이 잘 나오는 거거든. 어떤 누군가는 뭐 예를 들면은 작품을 빨리 하는 사람, 늦게 하는 사람, 혹은 편집자와 대화를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 혹은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 이런 거를 사실은 편집자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네, 그런 측면에서 쉽지가 않죠. 근데 그 말씀 주신 거에 대부분이 동의가 되네요. 듣다 보니까는. 네, 그런 면에서 작가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이제 그 가장 흔한 일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그 독립출판 만화 하던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화에도 어쨌건 디자인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무슨 뜻이냐면은 자신이 디자인을 좀 안다고 생각해.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 만약에 내 작품이 잘 돼서 어떤 출판사나 좋은 데랑 하게 돼서 좀 책이 제대로 나오게 됐어. 내가 맨날 혼자 하다가. 그래서 디자이너랑 이제 회의를 하게 된 거지. 아, 어떤 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엄청 오지랖을 부려. 이게 디자인을 뭐 10년, 20년 한 사람과 만화를 10년, 20년 한 사람 서로가 다르게 정점에 오른 거잖아. 근데 이게 어쨌건 밑바닥부터 자기 책 내면서 잘 해온 사람들은 자기 고집이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근데 어떤 그런 순간 자리가 됐을 때 한편으로는 거의 사실은 전적으로 믿어도 돼. 그죠? 디자이너가 작가님 만화에 대해서 만약에 그 디자이너가 훌륭한 디자이너라면 작가님 작품이 이렇고 저는 이렇게 이해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했어라고 했을 때 당장 자기 눈에는 당연히 의견을 얘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좀 그런 거 있잖아. 가장 흔한 거 폰트 제목이 너무 크지 않아요? 이게 별거 아닌데 말을 하게 돼. 근데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개념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 디자이너님 근데 이거는 왜 여기는 이렇게 커지는 게 왜 그런 거예요? 이해를 해보고 싶어요. 이런 식의 디자인 방향은 왜 그런 거죠? 이렇게 접근해야 돼. 근데 자기가 해온 게 있다 보니까는 그리고 자기가 디자인을 좀 안다고 생각하는 약간 전 착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막 말이 많아져. 표지에서 제 이름은 없는 게 어때요? 선 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예를 들면 그게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이런 거야. 디자이너가 근데 여기 제가 표지에 이 그림 넣으려고 하는데 목이 너무 길어서 그러니까 목 좀 짧게 그려주시면 안 돼요? 그림체 얘기를 하는 거잖아. 네. 그거 선 넘는 거잖아 사실은. 그 사람 그냥 그림체가 있는 건데. 근데 그런 면에서 물론 그게 도움될 때도 있지만은 마치 그 편집자의 관계처럼 만화가들이 애고가 강하다 보니까는 그런 일이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편집자와의 관계도 그렇고 디자이너나 혹은 뭐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서도 그런 거를 좀 어느 정도 감안하면 좋죠. 또 하나는 반대로 자신의 의견을 너무 얘기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원하지 않는 거를 울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사실은 잘 하기 위해서 내 작품은 어떤 거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말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죠. 보통 만화가들이 내향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쭈뼛쭈뼛하면서 절대 얘기 안 하거든요. 그 나중에 인터뷰 때 가서 엄청 화내면서 얘기하지. 사실 그때 그러고 싶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좋은 태도로 서로를 이해하면서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 네, 특히나 존중해야죠 영역을. 그리고 자신의 작품이 어느 시장에 걸리는지를 고민해봐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편집자도 마찬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뭐 PDF 얘기도 했지만 우리 채널 얘기도 했지만은 현재 와서 한국의 만화 씬이라는 거는 제가 뭐 항상 드리는 말씀이었지만 정말 다양해질 거고 뒤섞일 거예요 결국엔. 웹툰 시장과 출판 만화 시장이 어떤 형태로든. 근데 그 과정에서 각각의 분야의 전문가들이 편집자들이든 작가건 웹툰 작가 아니면 웹툰 플랫폼의 기획자 그리고 출판 만화 기획자 이들이 교류하고 소통하는 일들이 계속 끊임없이 벌어질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네가 낫다 내가 낫다 웹툰이 무슨 만화냐 이런 태도가 아니라 웹툰은 이랬기 때문에 어렵고 잘하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출판 만화는 요즘 시장이 조금 아직 작지만 출판 만화 시장이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교류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거죠. 사실은 그게 이제 이 드래곤볼 편집자와 작가의 관계에 관한 얘기랑 조금 다를 수 있긴 하지만은 지금 이제 시대가 다르니까 필요한 얘기죠 지금.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래서 한 1시간 반 정도 얘기를 쭉 해봤는데 그래도 이 토리야마 아키라 사가 관련돼서 얘기를 쭉 할 때 이제 오시는 패널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을 다 드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래도 좋은 작품 우리한테 이런저런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는 좋은 작품을 남기고 가신 작가님이니까 그래도 마지막으로 최지원 작가님도 그렇고 임나훈 작가님도 그렇고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까지 흥분하면서 볼 수 있는 만화를 경험하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거기서는 마음껏 오토바이 타시고 모델 하시고 그러면서 좀 쉬셨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정 작가님도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유년기 때를 드래곤볼을 빼고 말할 수가 없고, 저는 점집만 한 3번 샀거든요. 오. 여러 가지 이유는 있어요. 뭐 한 번은 마감을 못 지켜서 친구한테 전집을 내기를 근데 마감을 결국 못 해가지고 줬어. 그 옛날 판본. 네. 그게 결국엔 규태한테 갔다가 지금 최성민 작가한테 가 있는데 어쨌건 그런 것도 있고, 유년기 때 드래곤볼 얘기를 안 하고 갈 수는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이게 젠더적인 요소에서의 할 말은 많지만 어떤 건강한 인물상 어떤 좋은 마음과 포용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있어서는 되게 정말 좋은 영향을 끼친 만화예요. 그래서 순수한 의미에서 누군가와 함께하고 누군가를 안고 적이었던 사람이 친구가 되고 이런 거를 처음으로 알려준 만화니까 그런 면에서 되게 뭉클한 게 있고, 도라야마 작가님이 그래서 그 하루 종일 조금씩 가끔 그 내내 운 건 아니지만 하루 종일 조금씩 울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건 좋은 사람으로서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마치 그 인셉션처럼 유년기 때 이런 것이 좋은 거구나, 친구나 가족이나 애인이나 내가 아끼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거구나라는 거를 그리고 혹은 심지어 더 나아가 내가 싫어하고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조차 어떤 태도로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줬다는 측면에서는 너무너무 고마운 작품이고, 무엇보다 이제 뛰어난 만화로서 그거를 유년기 때 경험시켜줘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편안하게 즐기시면서 계시기를 바라면서. 네, 알겠습니다. 자, 이래서 저희 만화 클래식에서 전평시 망가다 미약탐구회에서 모두 다 토리야마 아키라 얘기를 조금씩 나눠서 좀 해봤고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이 씬 전체에 있어서 토리야마 아키라를 다루는 지점에 있어서 솔직히 좀 화가 났었거든요.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하지? 한마디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개개인 말고 뭐 플랫폼이나 출판사나 이런 데서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만화씬에서 토리야마 아키라 영향 안 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수혜를 안 받은 사람이 누가 있고. 그런데 뭐 출판사나 뭐 저는 반대 라이벌 출판사였다고 해도 한마디 정도는 멋있게 인스타나 트위터에 해줄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뭐 협회도 마찬가지고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그게 좀 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국내에 퍼지고 나서 한 2, 3일 동안 되게 화나는 지점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다각적으로 좀 다뤄보자라는 생각으로 이거를 했던 건데, 그런 지점에서 토리야마 아키라가 만화에서 보여주셨던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뭔가 따뜻한 마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주본을 포용하는 지점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 작가님을 이제 보내드리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지점인 것 같다. 다른 작가님들이 돌아가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거고 다 같이 같은 동시대에서 재밌는 이야기들을 만들고 했던 거니까요. 다음에는 좀 더 여기저기서 반응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만화 클래식 미학탐구의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